위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된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의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형평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줘야만 양육의 보람과 또 그 책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극한 경쟁 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학계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을 펼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 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서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서 오늘날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 교육, 주택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2번, 3번, 4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서 이어질 정책이라는 것 확신을 국민들에게 줘야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많은 정부들이 또 그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다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명칭도 세부 내용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 유불리자도 자꾸 바뀌어주니까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 내용 자꾸 다르고 유불리 대상이 달라지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헌안의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 교육, 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여지면 국민들에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헌법 규범화하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직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이 불명예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타임즈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극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무려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71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오를 때마다 학계 출산율이 0.012명, 그러니까 10만 원 오르면 0.12명이, 또 50만 원 오르면 0.6명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 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 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서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서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이 세 과목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재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연 한 5, 6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사업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자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합니다. 한국군의 규모는 2018년 60만 명, 22년 50만 명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서 상비 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 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 1 이상 벌어져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 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고 하는 이름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 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전국의 고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 창업 확산에도 기여해서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국방 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 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 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체복무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래서 경제의 바이탈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온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서 해외 노동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 해외에 가서 우리가 주는 ODA 자금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 대학을 해외에 설치해서 단기 기술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분을 데려다가 한국의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그런 대우를 다 해준다면 불법 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